엘리자베스 여왕은 항상 장갑을 낍니다. 여기 심지어 여기서도요.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여왕은 매일 많은 사람들과 악수를 해요. 장갑을 끼면 세균에 덜 노출되죠. 이렇게 하면 병에 덜 걸리게 되고요. 여왕이 90대 중반이라는 걸 고려하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여왕의 장갑은 의상을 완성합니다. 장갑은 이미 여왕의 독특한 스타일의 일부가 됐어요. 여왕의 장갑도 매우 특별해요. 1947년부터 여왕의 장갑을 담당해온 회사가 있어요. 여왕의 장갑을 만드는 유일한 사람들이죠. 이 회사의 다른 유명 고객들로는 테일러 스위프트, 레이디 가가, 리아나, 마돈나 등이 있어요. 저도요. 물론 농담이에요. 현재 그 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창업자의 딸입니다. 평균적으로 여왕은 1년에 36켤레 장갑을 주문합니다. 한 켤레에 약 14만 원 정도예요. 여왕이 그 비용을 지불해요. 그리고 장갑에 작은 손상이 있어도 절대 버리지 않아요. 어떤 장갑은 여왕이 40년 이상 사용해왔어요. 보통 여왕은 브러시드 코튼으로 만든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더 가벼운 장갑은 스위스 코튼 저지로 만들어요. 합성 섬유나 가죽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갑의 길이 또한 매우 독특해요. 엄지손가락 아래서부터 12cm 길이에요. 상당히 긴 장갑이죠. 하지만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장갑이 소매 밑으로 들어가서 여왕의 손목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요. 케이트 미들턴, 앤 공주, 마가렛 공주와 같은 왕족 출신의 다른 여성들도 같은 브랜드의 장갑을 낍니다. 그리고 각자 선호하는 것이 달라요. 공공장소에서 장갑을 끼지 않았던 가장 유명한 왕족은 다이애나 왕세자비였어요. 그녀는 악수하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심지어 여왕도 장갑을 벗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이 액세서리는 저녁 식탁에선 금지예요. 장갑을 벗는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왕처럼 하고 싶다면 장갑의 손가락을 하나씩 벗긴 후에 완전히 손에서 벗으세요. 그런 다음 장갑을 무릎 위 냅킨 아래에 두세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스타일이라고 말할 때 떠오르는 또 한 가지는 의상의 색깔이에요. 파란색? 물론이죠. 분홍색? 그럼요. 녹색? 당연하죠. 주황색? 왜 안 되겠어요. 보라색? 여기 있어요. 아무 색깔이나 말해보세요. 여왕이 입은 적이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여왕의 시그니처 스타일이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밝은 색이 여왕을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왕이 지나갈 때 꽤 멀리 있는 사람들조차도 여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자랑스럽게 말하겠죠. 나 여왕 봤다. 여왕은 상징적인 의상을 입지 않으면 알아보기 어려워요. 그에 관한 몇 가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한 번은 여왕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저택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 여왕은 평범한 옷을 입고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미국인 관광객 2명을 만났어요. 관광객들은 여왕에게 이 동네에 사냐고 물었어요. 여왕은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여왕을 본 적이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여왕은 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곤 자신의 경원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본 적이 있대요 라고 했어요. 이제 왜 여왕에게 그런 옷이 필요한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여왕이 돌아다녀도 아무도 모르게 될 거예요. 여왕은 왕관을 쓰지 않을 때 다른 왕족 여성들처럼 모자를 씁니다. 때때로 여왕의 모자는 약간 사치스러울 수 있어요. 왕실의 의존은 1950년대 에티켓 규칙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과거의 왕족과 상류층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드러내는 건 부적절했어요. 그리고 왕족들은 전통에 충실하기 때문에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선 반드시 모자를 써야 해요. 모자는 또한 결혼식 드레스 코드의 일부예요. 소규모 행사의 경우 왕실 숙녀들은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를 내릴 수 있어요. 또한 저녁 6시 이후엔 실내에서 모자를 쓸 수 없다는 오래된 에티켓 규칙이 있어요. 이때 여성들은 보통 이브닝 드레스로 갈아입어요. 미혼 여성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지만 결혼한 여성들은 티아라를 씁니다. 다시 모자 얘기로 돌아가죠. 어떤 모자는 매우 특이하게 보이기도 해요. 우리가 길에서 볼 수 있는 모자와는 매우 달라요. 패시네이터라고 하는데 목적은 오로지 장식적인 거예요. 룩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죠. 패시네이터는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최고의 패시네이터를 쓰기 위한 암묵적인 경쟁이 있어요. 왕족들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의 스타일과 의상을 많이 사용해요. 대부분의 경우 옷은 어떤 것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됩니다. 메건 마클은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를 추가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죠. 베일에는 꽃수가 놓여 있었어요. 메건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그 꽃들은 53개의 영연방 국가들의 꽃을 상징했어요. 그리고 여왕의 소녀인 베아트리스 공주는 결혼할 때 여왕이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를 입었어요. 왕실은 돈을 낭비하고 옷을 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옷들은 수십 년 동안 가문에 남아있어요.
예를 들어 루이스 왕자는 수년 전 해리 왕자가 입었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어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담요도 있어요. 여왕은 항상 핸드백을 들고 다녀요. 생각해보면 사실 불필요해요. 항상 여러 경비원이 동행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건 뭐든지 그 사람들이 들 수 있어요. 보통 여왕은 가방에 립스틱과 거울 같은 개인적인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핸드백은 또 하나의 특정한 목적이 있어요. 수행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여왕은 보통 왼손에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하지만 가방을 오른쪽으로 바꾸면 수행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대화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원들이 개입해서 멋진 변명을 하면서 여왕을 해방시켜주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왕을 급히 만나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여왕은 테이블 아래 고리에 핸드백을 걸어놓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왕이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면 5분 안에 식사를 끝내고 싶다는 의미예요. 만약 여왕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는다면 대화가 즐겁지 않고 누군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암시해요. 수다쟁이에게 물잔을 쏟는 일 같은 건 없어요. 몇몇 다른 왕족들도 가방 트릭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차에서 내릴 때 사진 기자들의 시야에서 가슴을 가리기 위해 클러치백을 사용했어요. 케이트 미들턴은 보통 악수를 하기 싫을 때 양손을 앞에 두고 클러치백을 잡아요. 왕실의 여성들은 드레스를 자주 입어요. 남성들은 말고요. 하지만 바람이 부는 날씨는 난처한 순간을 만들 수 있어요. 왕족 여성들은 그런 상황에 대비한 트릭이 있어요. 커튼용 줄을 옷에 다는 거예요. 치마가 날아오르는 것을 막아주죠. 여왕은 엄격한 왕실 복장 규정을 따르고 나머지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매니큐어나 염색한 머리카락 같이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흔한 많은 것들이 금지되어 있어요. 왕족은 이미지를 세련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요. 여기 몇 가지 주요 패션 규칙이 있어요. 왕족들은 자연스러워 보이는 매니큐어만 바를 수 있어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매니큐어는 일반 상점에서 파는 10,000원짜리 매니큐어예요. 왕실 여성들은 밝은 립스틱을 사용하거나 진한 눈 화장을 할 수 없어요. 왕실의 여성들과 여성 손님들은 공식 행사에 참석할 때 스타킹을 신어야 합니다. 케이트 미들턴은 신발이 발에서 미끄러지는 걸 막기 위해 미끄러지지 않는 스타킹을 신어요. 그리고 메건 마클은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사이즈보다 한 치수 큰 하이힐 신발을 신어요. 이렇게 하면 발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몇 시간 동안 걸을 수 있어요. 짧은 치마는 안 돼요. 가장 좋은 선택은 무릎까지 오는 드레스와 치마예요. 왕족들은 몇 차례 규칙을 어긴 적이 있지만 보통 그런 규칙을 따릅니다. 왕족들은 자연스러워 보여야 하기 때문에 특이한 머리색을 하거나 머리 옆을 민 공주는 절대 볼 수 없을 거예요. 또한 그들은 항상 깔끔하게 보여야 해요. 케이트 미들턴은 몇 가지 요령을 가지고 있어요. 올린 머리가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머리망을 사용해요. 망은 그녀의 자연스러운 머리색과 어울려요. 그래서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머리를 몇 시간 동안 제자리에 유지시켜주죠. 메건 마클은 머리카락이 휘날리는 걸 막고 대중에게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특별한 팁이 있어요. 헤어스프레이를 칫솔에 뿌려서 머리가 얌전히 고정되도록 빗어줘요. 예, 저도 그 방법 써봤어요. 항상 효과 만점이네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웰시코기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개들이 집에서 요리한 특별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죠. 버킹엄 궁전의 전 주방장 데런 맥그레이디는 인터뷰에서 왕궁의 코기들은 신선한 음식만 먹고 토끼, 간, 양배추, 쌀 등으로 만든 집밥 메뉴가 별도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왕은 개를 8마리 키웠는데 강아지들 각각이 근사한 도자기 그릇에 밥을 먹는다고 해요. 개 한 마리당 한 그릇씩 할당되기 때문에 밥을 나눠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집사들은 첫째부터 막내까지 연장자순으로 밥을 차려줍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는 집사 2명이 빈 그릇을 모아가요. 여왕은 2015년에 코기 번식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왕에게는 여전히 2마리 코기가 있다고 해요. 고급 요리뿐만 아니라 여왕의 왕실 동물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봐주는 별도의 집사가 있습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왕 대접을 받는 반려동물은 개뿐만이 아니에요. 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여왕 폐하께서 직접 먹이를 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럴 땐 아무 당근이나 사용할 수는 없어요. 손가락 크기의 껍질을 벗겨서 모든 당근을 완벽하게 손질해야 하죠. 왕실 직원들에게는 차를 우리는 규칙이 수없이 많습니다.
완벽한 레시피는 찻잔 하나에 찻잎을 한 티스푼 넣는 거예요. 녹차의 온도는 70도씨, 얼그레이 또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는 100도씨여야 하죠. 우유는 항상 마지막에 첨가해야 합니다. 차를 대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여 물의 온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녹차는 3분 안에 우려내야 하고 홍차는 5분이에요. 왕실에서 마시는 차는 꿀로만 단맛을 내야 해요. 여왕의 궁전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약 1000명 정도입니다. 188개의 소박한 직원용 침실이 있는데 이 침실에서는 장시간 근무 후 직원들이 잠을 잡니다. 많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왕실에 고용되는 것은 보이는 것만큼 어렵지 않다고 해요. 하지만 놀랍게도 평균 월급은 그리 높지 않아요. 비교적 수수한 환경에서 살아야 하고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하죠. 왕궁에서 일하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무료 전화, 자동차와 자전거 임대, 공짜 점심 등이 있죠. 일상적으로 왕궁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식사가 무료입니다. 여왕의 궁전 중 한 곳에서 새로운 직원이 필요할 때는 공식 웹사이트에 광고를 올려요. 왕실에서 집사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먼저 옥스포드셔 블레넘 궁전의 버틀러 과정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기간별로 다양한 유료 에티켓 과정을 제공하며 여기엔 7,000파운드 상당의 4주간 교육 과정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취업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기회를 넓혀주는 것뿐이에요. 최근 몇 년 중 올라온 왕궁의 일자리 중 하나는 에딘버러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서 여왕의 역사적인 꽃병과 대체할 수 없는 그림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게 된 사람은 1년에 $1,500 정도의 급여를 받고 일주일에 20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관련 경험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요. 왕실 직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비밀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왕실에서 일을 하면서 직원들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질 법한 예민한 정보들을 보고 듣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옛날 직원 중 몇몇은 왕궁에서의 일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어요. 따라서 요즘은 왕실의 모든 신입 직원들은 비공개 계약에 서명해야 해요. 버킹엄 궁의 전화 교환원들은 일주일에 7,000통 이상의 전화를 받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의 연봉은 23,000파운드부터 시작하여 복리후생까지 따로 나온다고 해요. 저녁 식사 준비가 완료되면 이 사실을 항상 우아하게 여왕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여왕에게 말을 걸 수 있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은 특별히 예의 바른 말을 배워야 해요. 즉흥적이고 비격식적인 표현은 환영받지 못하죠. 왕실 직원들이 저녁 다 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대신 이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폐하,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사냥 후에 반숙란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제 도착할지는 보통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방 직원들은 이상한 규칙을 만들었어요. 도착 예정 30분 전에 왕자가 사냥 후 즉시 신선한 간식을 즐길 수 있도록 3분마다 계란을 삶기 시작한 거죠. 모든 주방 직원들은 왕실 가족들의 식단에 대한 엄청난 제한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중독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죠. 여행 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타르타르와 같이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로 만든 이국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여왕과 왕족 사람들은 절대 손으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을 때도 항상 나이프와 포크를 사용해요. 전직 왕실 요리사 데런 그레디는 11년 연속으로 피자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메뉴는 매우 보수적이었죠. 여왕은 그에게 햄버거를 제외하고는 어떤 패스트푸드도 요리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버거는 빵 없이 사슴고기 패티로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했어요. 여왕 폐하께서는 보통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차를 마시며 껍질을 자른 샌드위치를 먹어요.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 토핑은 오이, 발모랄 훈제 연어, 머스타드를 곁들인 햄, 마요네즈를 곁들인 계란 참치입니다. 음식을 서빙하는 왕실 직원들에게는 독특한 지도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다양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죠.
왕실의 생활과 요리를 쉽게 하기 위해 이 서빙 규칙은 수십 년 동안 그대로 내려오고 있어요. 버킹엄 궁에서는 아침에 청소기를 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신 청소팀에서 조용히 카펫을 쓸어요. 직원들이 성가신 청소기 소음으로 왕실 사람들을 너무 일찍 깨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오직 왕족들만 원하는 곳을 어디든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궁전에는 긴 복도가 많은데 직원들에게는 카펫 가운데를 걸어서는 안 된다는 무언의 규칙이 있다고 해요. 신발에서 흙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발자국을 남기고 카펫이 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들은 복도의 측면으로 걷는다고 합니다. 버킹엄 궁전의 대부분의 직원들은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기 때문에 등이 아주 튼튼해야 해요. 특히 영국의 상징 중 하나인 아름다운 붉은 제복과 검은 모자를 쓴 유명한 근위병들의 경우 더 그렇죠. 이 젊은 근위병들은 완전히 침묵한 채 보초를 서야 합니다. 만약 경비원이 웃거나 관광객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발각되면 월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버킹엄 궁전을 여행하게 된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웃게 만들 생각은 하지 마세요. 보모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들은 적절한 영양 섭취, 사이버 보안, 안전 운전까지 많은 책임을 지고 있죠.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여성들은 3년간의 집중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모든 보모들은 야외 활동을 장려하는 아주 옛날 스타일의 교육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고 춥더라도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버킹엄 궁전의 보모들은 결혼식이나 생일 파티와 같은 공식적인 행사에서만 전통적인 유니폼을 입어요. 보수적인 황갈색 유니폼, 중절모, 흰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죠. 나머지 근무 시간에는 평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채용 예정인 왕실 직원들의 신분 확인은 4주에서 6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자들이 영국 시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서의 취업 허가는 필수적이에요. 공식적인 의례에서는 왕족들이 공공 행사에 갈 때 반드시 의전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전에 운전대를 잡고 자신의 사유지를 돌아다니는 것이 언론에 포착된 적이 있어요. 여왕이 18살이었을 때 여성 국방의용국의 운전수로서 수업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하지만 물론 왕궁에서는 공식 행사에 여왕을 모셔다 줄 특별한 운전기사를 고용합니다. 왕실 운전기사 구인 광고에서는 주 48시간 근무에 연간 2만 3,4천 파운드라는 무시무시한 급여를 언급하고 있죠.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기사들도 궁궐의 초대를 받아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모든 식사는 무료입니다. 합격자는 압박감을 견디며 일할 수 있어야 하고 세심한 주의력, 운전면허증도 있어야 합니다. 또 매너와 의사소통 능력도 필수죠. 이 일을 하면 운전뿐만 아니라 손님들과 가정관리인들, 왕족들을 만나야 하니까요. 왕실 차량을 운전하는 것 외에 운전기사들은 모든 자동차를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또한 모든 구경 차량을 관리하는 로얄 뮤즈 정비소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여왕은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자동차 컬렉션을 소유하고 있어요. 레인지로버, 벤틀리, 심지어는 제규어까지 있죠. 왕실 천문학자는 17세기 이래로 왕실 직원 중 전통적인 구성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천문학자들은 항해용인 천국의 지도를 그리는 일을 맡았는데 이는 많은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졌죠. 하지만 요즘 이 자리는 보통 의례적인 자리입니다. 현재는 천재 물리학자 마틴 리즈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1995년에 고용되었으며 영국 역사상 15번째 왕실 천문학자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여왕이 아직 깨어있으면 버킹엄 궁전에서는 잠자리에 들 수 없어요. 왕족들은 여왕이 잠자리에 든 후에야 잠을 잘 수 있어요. 왕족과는 셀카를 찍을 수 없어요. 이 금지의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왕족은 여러분과 잠깐 대화를 할 수는 있지만 절대 사인을 해주진 않을 거예요. 아무도 왕실의 서명을 위조할 수 없도록 말이죠. 그건 일부 슈퍼스타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의 사인이 들어간 물건을 비싸게 팔거든요.
여왕이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면 모두 일어서야 합니다. 이 규칙은 왕실 가족 구성원에게도 적용돼요. 또한 여왕이 방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도 일어납니다. 영국 왕실 가족은 자연스러운 머리색만 유지해야 합니다.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사치스러운 머리 모양을 할 수 없어요. 손톱은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사용 가능한 매니큐어는 연분홍색밖에 없어요. 얼굴 화장도 수수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에서 화장을 하는 것은 금지예요. 모든 왕실 후손들은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현 군주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규칙은 왕실 결혼법에 명시되어 있고 1772년부터 시행되었어요. 왕족들은 갑각류를 먹을 수 없어요. 갑각류 요리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이죠. 현재 여왕에게 인사할 때 엄격한 행동 수칙은 없지만 일부 왕족들은 전통적인 인사법을 선택합니다. 남자는 목을 약간 굽히고 여자는 무릎을 굽혀 인사하죠. 그런 격식은 에티켓의 규칙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적인 악수를 하는데 여왕이 먼저 손을 뻗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왕족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상대에게 그 대가로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어요. 꽃과 적당한 양의 식료품, 저자가 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책, 그리고 적은 금전적 가치의 물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왕실 결혼 전통에 따르면 왕실 신부는 결혼식 동안 적어도 1개의 머틀 가지를 손에 들고 있어야 해요. 머틀은 희망과 사랑을 상징하고 모든 왕실 신부 부케에 포함돼야 하죠. 왕실 가족들도 여권 심사를 거쳐야 해요. 물론 다른 승객들처럼 줄을 서지는 않지만 여전히 여권의 도장을 받아야 해요. 여왕만 제외하고요. 국가의 모든 여권이 여왕을 대행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국경을 넘을 때 여왕에게는 이름, 주소, 국적, 출생지만 물어봅니다. 여왕은 운전면허증도 없어요. 영국에서 유일하게 번호판 없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위 후계자 2명이 같은 비행기를 타거나 같은 기차를 타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왕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죠. 가족여행도 금지되어 있지만 엘리자베스 여왕은 가끔 예외적으로 허락하기도 해요. 행사 동안 여왕은 많은 사람과 악수를 합니다.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왕은 항상 장갑을 껴야 해요. 찻잔을 들고 있을 때도 지켜야 할 규칙이 있어요. 엄지와 검지는 손잡이 윗부분을 지지해야 해요. 가운데 손가락은 아래쪽을 잡아야 해요. 컵 손잡이는 항상 3시 방향이어야 합니다. 왕실 숙녀들은 컵 가장자리에 립스틱 자국이 많이 남지 않도록 같은 부분으로 차를 마셔야 해요. 영국 왕실 가족은 올바른 악수의 기술을 익힙니다. 적절한 방법은 눈을 마주치고 2번 흔드는 거예요. 이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너무 오래 유지하지 않고 왕족들이 모든 사람을 동등한 존중으로 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모든 왕실 만찬은 수백 가지의 규칙과 규약을 따릅니다. 손님들의 좌석, 식기 배치, 적절한 서빙 그릇, 식사 시 에티켓 준수 등 다양해요. 예를 들어 에티켓에 따르면 여왕은 첫 번째 코스 동안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해요. 2번째 코스가 나오면 여왕은 왼쪽에 있는 손님과 대화합니다. 왕실 구성원들은 방문하는 나라의 관습, 전통, 그리고 에티켓 규칙을 알고 존중해야 해요. 또한 항상 불분명한 상황에서 도움을 줄 전문 통역사와 동행해요. 버킹엄 궁전에서의 모든 행사에서 오후 6시 이후의 여성들은 모자를 벗고 티아라를 착용해야 해요. 이 규칙은 기혼 여성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엄격한 규칙은 아니지만 왕족은 턱을 곧게 세우고 땅과 평행을 유지한 채 계단으로 내려가도록 조언을 받아요. 계단을 내려올 때 손은 항상 몸 옆에 있어야 해요. 왕실 여행의 주요 규칙 중 하나는 적절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족은 운동화, 후드티, 청바지와 같은 단순한 평상복 차림으로 여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항상 완벽해 보여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비즈니스 정장이나 드레스를 입죠. 왕실의 구성원이 의상에 지역 문화의 요소를 더하는 것 또한 중요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 여행 시 단풍잎 브로치를 단 것처럼요.
여왕은 군중 속에서 멀리서도 눈에 띄도록 여행 중에 밝은 색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의상 담당 특별비서가 있어요. 그들은 왕족이 방문하기 몇 주 전, 심지어 몇 달 전에 해당 국가로 여행합니다. 왕족들을 위해 어떤 옷을 고를지 계획을 세워서 지역 풍경과 모습에 잘 어울리도록 해요. 패턴이나 옷의 색깔이 나쁜 의미가 있거나 현지인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비서는 여왕이 어디서 신발을 벗어야 하는지 혹은 손수건이 필요할지 등을 미리 알아내요. 여왕의 여행 의상은 아주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계획되어 있어야 합니다. 왕실 여행 복장 중에는 항상 검은 옷이 있어야 해요. 만일 왕실 가족 중 한 명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면 모든 사람이 애도의 표시로 적절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도시와 국가로 여행하는 동안 왕족들은 원하는 대로 시간을 보낼 수 없어요. 모든 방문은 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공식 회의와 만찬으로 구성되죠. 산책과 지역 명소 탐방이 1시간 정도 주어져요. 왕실 구성원의 모든 행동이 시시각각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점심 식사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또는 언제 차를 타야 하는지도요. 장소를 이동하는 동안 대부분 휴식 시간을 갖습니다. 왕족들은 영국과 영연방 전역을 여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필요했어요. 왕족들은 평민들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했고 사람들은 통치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했죠. 텔레비전과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왕실 가족의 여행은 좀 더 상징적인 것이 되었어요. 왕실의 방문은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나라로의 여행은 종종 자선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왕족들은 현대 세계적인 문제에 대해 회의에서 연설을 해요. 또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이러한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많은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왕의 여행이 시작되기 약 6개월 전에 특별비서가 여왕 폐하가 방문하려고 계획한 모든 나라를 방문해요. 그 나라에서의 현지 생활 방식, 문화, 사람들의 행동, 현재의 문제, 정치 상황 등을 연구하고 위험한 장소를 지정합니다. 왕실 가족 구성원들도 방문하는 나라의 생활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어야 해요. 재능 있는 비서들이 그들을 도와주죠. 왕실 가족 담당자들과 식품관리 담당자 일행이 왕실 방문 예정 국가에 미리 도착합니다. 그들은 각각의 후계자를 위한 개별 메뉴를 만들어요. 또한 왕족들이 입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늘과 많은 양의 향신료로 요리를 하지 말라고 외국인 요리사들에게 지시하죠. 그나저나 여왕은 마늘을 좋아하지 않아서 음식에 넣지 않아요. 전직 왕실 요리사 중 한 명은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을 밝히면서 여왕이 초콜릿을 매우 좋아하고 스테이크도 좋아한다고 세상에 알렸어요. 여왕은 그걸 비밀로 하고 싶어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요리사들이 여왕이 좋아하는 음식만 대접할 것이기 때문이죠. 왕실 비서들은 또한 호텔 직원들에게도 왕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요. 특별히 임명된 의사들도 미리 모든 나라를 방문합니다. 여왕과 왕족이 방문할 나라의 모든 병원을 확인해요. 의사는 해당 국가 의료 시스템의 질을 조사해요. 어떤 약품이 부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요. 모든 경우에 대비한 왕실 가족 구성원별 개별 구급 상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왕실이 성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왕실 가족들에겐 호칭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윌리엄 왕자, 샬롯 공주는 세상에 한 사람뿐이죠. 하지만 간단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하거나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려고 할 때 꼭 성을 기입해야 하는 공간이 있죠. 성이 없다면 왕족으로 사는 것은 다소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 이외의 지역에선 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왕족들은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917년 당시 조지 5세는 윈저 성의 이름을 왕가의 이름과 성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여왕을 포함해 모든 후손들에겐 윈저라는 성이 있는 거예요. 여왕과 여왕의 남편 필립 왕자는 후손들이 특정한 성을 갖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성 2개를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찰스 왕세자, 앤 공주, 앤드루 왕자, 에드워드 왕자의 성은 마운트베튼 윈저가 되었죠.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직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찰스 왕세자는 웨일즈 왕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윌리엄 왕자와 해리 왕자는 윌리엄 웨일즈와 헨리 웨일즈처럼 그의 칭호를 성으로 사용하죠.
네, 해리는 별명이에요. 이미 아셨나요? 윌리엄 왕자가 결혼했을 때 여왕은 이 부부에게 케임브리지 공작과 공작 부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그들의 아들과 딸인 조지 왕자, 샬롯 공주, 루이스 왕자는 조지 캠브리지, 샬롯 캠브리지, 루이스 캠브리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리 왕자의 가족은 왕족 칭호가 없어서 해리 왕자의 아들과 딸은 아치 마운트배튼 윈저와 릴리벳 마운트배튼 윈저가 되었습니다. 또한 왕족들의 이름은 터무니없이 깁니다. 여왕의 전체 이름은 엘리자베스 알렉산드라 메리이고 윌리엄 왕자의 이름은 윌리엄 아서 필립 루이스입니다. 이 여러 개씩 쓰는 이름은 사실 영국의 오랜 전통이에요. 진짜 이름을 쓰고 이전의 가족을 기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죠.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전형적인 스타일의 이름이지만 이 전통은 왕실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의 이름은 신중하게 선정됩니다. 윌리엄 왕자의 딸 샬롯 공주의 전체 이름은 샬롯 엘리자베스 다이애나입니다. 샬롯은 윌리엄 왕자의 아버지의 이름인 찰스의 여성형 이름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여왕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고 다이애나는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 다이애나 왕세자비를 기리기 위해 붙은 것입니다. 게다가 여왕에겐 여권도 없어요. 영국 여권은 여왕의 이름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여왕이 여권을 직접 소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는 신분 확인을 받고 자신의 이름과 다른 개인적인 세부 사항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왕실의 다른 모든 구성원들은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왕은 운전면허증도 없습니다. 18살 때 여왕은 운전교육을 받았고 그 이후로 여왕은 운전면허증을 확인받지 않고도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왕은 번호판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왕관을 쓰지 않을 때 여왕은 다른 왕족의 여성들처럼 항상 모자를 씁니다. 때때로 모자는 튀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자는 모자죠. 모자를 쓰는 문화는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당시 에티켓 규칙에서 영감을 받은 왕실 의정서입니다. 당시 왕족과 상류층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드러내는 것은 부적절하게 여겨졌거든요. 언제나처럼 왕실은 전통에 충실하기 때문에 왕실의 여성들은 모든 공식적인 왕실 행사에서 모자를 써야 합니다. 더 작은 행사라면 왕실의 여성들은 모자를 쓰지 않고 머리를 풉니다. 여왕의 스타일은 독특합니다. 대중 앞에 설 때마다 여왕은 흰색, 빨간색, 파란색, 녹색, 노란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깔의 옷을 입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게 그냥 여왕의 특별한 사실이라는 거죠.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주된 이유는 군중 속에서 여왕이 이 색깔을 통해 두드러져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여왕을 봤어!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왕은 또한 항상 핸드백을 들고 다닙니다. 생각해보면 항상 여러 명의 경호를 대동하고 다니는데 핸드백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수행원들이 여왕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든지 들고 다닐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그 핸드백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방으로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보통 여왕은 왼손에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방을 오른쪽으로 돌린다면 그건 여왕이 현재의 대화를 끝내고 싶다고 수행원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수행원들이 개입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왕을 뵙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여왕을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만약 여왕이 식사를 하는 동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면 그건 5분 안에 저녁 식사를 끝내고 싶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왕은 항상 장갑을 끼는데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용적인 이유입니다. 여왕은 매일 많은 악수를 하는데 장갑을 끼면 세균에 덜 노출되고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겠죠. 둘째, 그냥 여왕의 독특한 스타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식사를 할 때처럼 여왕이 장갑을 벗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탁에서는 장갑이 허용되지 않거든요. 장갑을 벗는 데는 올바른 방법도 있습니다. 장갑을 손가락에서 하나씩 약간 위로 당겨서 빼내는 것이죠. 그리고 냅킨 아래 무릎 위에 장갑을 올려놓습니다. 여왕은 1년에 2번 생일을 기념합니다. 여왕의 진짜 생일은 4월 21일이지만 또한 매년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공식적인 생일을 기념합니다. 18세기 중반부터 영국 군주의 생일날에 큰 퍼레이드를 여는 것은 전통이었습니다. 1908년까지 그랬죠.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의 증조 부인 에드워드 7세는 11월에 진짜 생일을 보냈습니다. 영국의 11월 날씨는 축하하기 좋은 날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 왕의 생일날에는 종종 날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대한 축하 행사를 원했죠. 그래서 그는 날씨가 좋을 것 같은 6월로 퍼레이드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영국 군주들은 진짜 생일이 있지만 6월의 큰 퍼레이드와 함께 공식적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왕실은 실제로 무슨 일을 할까요? 여왕은 더 이상 나라를 통치하지 않지만 국가 원수 역할을 합니다. 여왕은 나라의 공식적인 얼굴이자 다른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왕이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녀는 그 결정을 승인하고 서류에 서명합니다. 여왕은 또한 공적이고 자선적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나머지 가족들도 여왕을 도와 임무의 일부를 담당합니다. 여왕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을 때마다 왕족들은 여왕을 대신하여 몇 가지 공식적인 임무를 수행합니다. 영국과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자신들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기 위해서 병원, 자선단체 등 다양한 단체들을 방문합니다. 이건 왕족 부부가 대중들 앞에서 손을 잡는 일이 거의 없는 이유 중 하나예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보통 남편보다 조금 앞서갔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그의 아내도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장소에서 애정을 나타내는 것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는 없어요. 그저 선택의 문제죠. 왕족들은 대중 앞에 나타날 때마다 직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왕을 대표하고 있으니 개인적인 감정을 버리고 약간 거리를 두면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 행사가 중요할수록 왕실 구성원들은 파트너와 거리를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왕족들이 어디에서 돈을 얻는지 궁금하다면 몇 가지 추천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여왕은 봉급을 받습니다. 영국 정부는 여왕에게 모든 왕실 의무를 후원하는 소버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비용은 왕실이 소유한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수익의 15에서 25%가 여왕에게 돌아가죠. 왕실은 많은 토지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거기에서 돈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돈 일부는 개인 투자에서 나옵니다. 어떤 왕실 가족이 가장 높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아니요, 여왕은 아닙니다. 이 둘도 아닙니다. 더 어린 사람이네요. 아니에요. 왕실 가족 중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사람은 샬롯 공주로 추정 가치는 미화 50억 달러입니다. 샬롯의 남동생 조지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될 예정이지만 그의 가치는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들이 실제로 버는 돈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직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이들이 영국 경제에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모든 가능한 측면을 설명한 수치죠. 일단 많은 사람들이 발코니에서 왕자와 공주를 보기를 바라며 영국에 옵니다. 샬롯 공주가 미래 왕인 조지 왕자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이유는 샬롯 효과라고 불리는 패션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입든 모든 영국 소녀들은 그 옷을 입으며 며칠 안에 완판이 되거든요. 이에 따라 샬롯 공주는 형제들보다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신이 사는 곳이 지겹다고요? 해자가 있는 방이나 코끼리 퍼레이드를 할 수 있을 만큼 큰 정원이 없어서 실증이 나신다고요? 어쩌면 변화가 필요할 때일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이 이사갈 만한 집들을 살펴볼까요? 버킹엄 궁전 임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이 널찍한 궁전은 특히 왕실의 취향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방문객들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1700년대 초 버킹엄 공작은 윌리엄 윈드라는 건축가에게 버킹엄 하우스를 지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네, 궁전이 아니라 집이요. 이 궁전은 오늘날 궁전의 모습의 초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61년 조지 3세는 아내인 샬롯 여왕을 위해 버킹엄 하우스를 샀습니다. 하지만 버킹엄 궁전을 현재의 웅장함으로 변신시키기 시작한 건 그들의 아들 조지 4세였어요. 사실 어쩌면 좀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조지 4세의 인테리어 취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신고전주의 건축가인 존 내쉬를 고용해 버킹엄 하우스와 그 부지를 호화로운 기념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의회는 이 법안에 15만 파운드를 부담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수리 비용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고 결국 50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현재 통화로는 10억 달러에 육박하죠. 775개의 방을 갖춘 이 궁전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징들을 포함해 감상할 만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로 흐르는 강 같은 게 있어요. 옛날 타이번 강에는 어부들의 꿈인 연어가 가득했습니다. 오늘날 이 강은 런던을 가로지르며 버킹엄 궁전 아래의 지하 수로를 통해 흐르고 있습니다. 몇몇 낚시꾼들이 강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모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버킹엄 궁전을 포함해 길을 따라 있는 몇몇 건물들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낚시꾼들은 당분간 다른 장소에서 미끼를 던지는데 만족해야 할 거예요. 버킹엄 궁전 내 15만 8천 평방미터의 정원은 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여왕 개인의 런던 정원이며 1년 내내 많은 왕실 행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행사들 중 가장 유명한 건 정원 안에 24,000명의 손님을 맞을 수 있는 여왕의 정원 파티입니다. 이 커다란 정원에는 축구장 29개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눈 티를 마실 수 있는 약간의 공간도 있고 심지어 호수도 있어요. 낙타, 악어, 코끼리, 그리고 동물의 왕국의 독특한 많은 동물들 역시 이 궁전을 집으로 삼았습니다. 헨리 8세의 통치 기간 동안 야생 사슴들은 정원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제임스 왕은 전체 동물원을 만들었고 미래의 왕족들은 이를 기꺼이 전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샬롯 여왕은 얼룩말 1마리와 8마리의 코끼리를 가지고 있었고 빅토리아 여왕은 링마스터 PT 바넘의 유명한 서커스 코끼리인 점보를 타고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버킹엄 궁전을 한 달 동안 임대하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한 달에 약 1,750만 달러라는 합리적인 가격이 나옵니다. 즉 궁에서 임대료로 연간 약 2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를 풀어볼까요? 1,750만 달러면 1,200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살 수 있습니다. 350만 달러짜리 시계를 여러분과 친구 3명이 함께 맞춰 찰 수도 있어요. 그러고도 여전히 300만 달러가 남을 겁니다. 버킹엄 궁전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니라면 아마도 다른 왕실 저택인 윈저성이 취향에 맞을지도 몰라요. 이 성은 54,000평방미터 크기이며 노르만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천년의 왕실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윈저성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오래 점유된 성입니다. 11세기에 정복자 윌리엄이 처음으로 지었고 그 이후 39명 군주들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업무로부터 벗어난 대부분의 주말을 이 성에서 보냈습니다. 이곳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해자 방입니다. 네, 해자를 위한 방이요. 스테이트 아파트먼트에서는 유명 예술가들의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베스티블에는 무기와 갑옷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현관에도 갑옷을 두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공간을 빌리는 데는 얼마가 들까요? 월 임대료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이 평균 영국 주택 40채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바로 1억 3,600만 달러예요. 이 금액은 맨해튼 비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개인 섬도 살 수 있는 돈이니까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둘 다 예산에 맞지 않는다면 켄싱턴 궁전은 어때요? 이곳은 현재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집입니다. 런던 중심부 하이드파크 근처에 있죠. 이곳은 여러 개의 곁체와 왕실 아파트로 가득 차 있고 과거 많은 왕족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윌과 케이트의 집은 일반 아파트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큰 저택 안에 있는 저택에 가깝죠. 그 안에 심지어 시계탑까지 있어요. 1689년 윌리엄 왕과 메리 여왕은 켄싱턴이라는 마을에 있는 저택을 2만 파운드, 오늘날 약 530만 달러에 샀는데요. 그 당시 이곳은 켄싱턴 하우스라고 불렸습니다. 그 이후로 왕족들의 세대는 계속해서 그 궁전에 살았습니다. 앤 여왕은 정원을 확장했고 오랑줄이라는 온실도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대중에게 개방된 식당이 되었습니다. 12만 1000평방미터의 땅에는 겨우 방이 20개 뿐이에요. 내부에는 왕족들이 일할 수 있는 서재 여러 곳과 응접실 2개, 부엌 3개가 있어요. 그러므로 3가지의 다른 야식을 먹을 수 있고 같은 냉장고를 2번이나 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게다가 왕실 아파트 내부에는 개인 체육관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운동시설이 4개의 층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켄싱턴 궁전을 임대하려면 한 달에 210만 달러가 들 겁니다. 210만 달러면 770마력의 시속 95km를 단 2.8초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최고급 람보르기니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람보르기니는 190만 달러밖에 안 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겠네요. 원하신다면 쇼핑카트에 혼다 시빅도 몇 대 넣으실 수 있을 거예요. 샌드링엄 하우스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사랑하던 시골 별장입니다. 샌드링엄은 거대한 사유지로 과일 농장부터 박물관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습니다. 왕족들이 다양한 이유로 이용하고 있죠. 대부분 영국 왕실이 이곳에서 겨울 휴가를 보냅니다.
이 성은 런던에서 북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영국 노퍽에 있고 2만 에이커의 땅 위에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원근법으로 보기 위해 1에이커는 중세시대 소 한 마리로 하루에 경작할 수 있는 땅의 크기로 처음 측정된 수치인데요. 그래서 샌드링엄의 땅을 하루 동안에 경작하려면 2만 마리의 사람과 2만 마리의 소가 필요합니다. 1862년 영국 왕실은 웨일스 공 에드워드 7세와 그의 약혼 여인 알렉산드라 왕비를 위한 시골 별장으로 이 땅을 샀습니다. 그 후 이 땅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넘어갔죠. 이곳에서는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재소 직원들과 사과 주스 압착 공장의 농부, 정원사 등이 있죠. 이 널찍한 주거지의 월세는 얼마일까요? 바로 850만 달러로 53마리의 아라비아 말을 사는 것과 거의 같은 비용이에요.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원래 루이 13세와 가족들을 위한 개인적인 휴양지였습니다. 루이 14세의 지시로 이 왕궁이 확장되었고 웅장한 정원으로 둘러싸인 거대하고 화려한 건물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이 궁전의 모든 디테일은 루이 14세를 미화하고 그의 사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한 조경가가 프랑스 정원의 분수를 만들어 마법처럼 고요한 물의 착시를 표현해냈는데 이는 왕이 자연에 부릴 수 있는 힘을 표현한 것이었죠. 또한 이곳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개인 거주지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화려한 방은 거울의 방입니다. 17개의 거울이 줄지어 있는 긴 공간으로 17개의 유리창이 마주보고 바깥의 정원을 비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빽빽하게 칠해진 천장에서 반짝이고 벽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마리 앙투아네트처럼 살려면 한 달에 돈이 얼마나 들까요? 사실 일반인들이 빌릴 수 있는 방이 있어요. 총 2,300개의 방이 있고 가격은 2,600달러부터 시작하는데 한 달에 1억 7,900만 달러의 임대료가 들 거예요. 이 가격은 천연 크리스탈로 만들어진 그랜드 피아노 55대를 사는 것과 맞먹는 값입니다. 이 피아노는 한 대가 320만 달러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께서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성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아일랜드에는 600년 전에 지어진 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피트의 성이라고 하는데요. 1400년대부터 원래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대로 넘어오며 꿈의 공간으로 개조되었죠. 하지만 명심하세요. 오전 8시 30분 정각입니다. 일어나세요. 오늘 일정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여왕폐하. 네, 여러분은 하루 동안 영국의 여왕이 될 거예요. 재밌겠죠? 9시에 침대에서 일어나 테라스로 가니 개인 백파이프 연주자가 아름다운 연주를 하고 있네요. 아, 누굴까요? 왕실의 웰시 코기들이 달려와 여러분을 반겨주는군요. 다음은 아침 식사 전 목욕입니다. 전하, 너무 서둘러 샤워하지는 마세요. 편안한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잖아요. 여왕은 심지어 왕실 열차 안에도 욕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제 부엌으로 가죠. 잠깐만요. 영국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우리의 군주는 부엌에서 아침을 먹지 않습니다. 대신 식당으로 가죠. 최고급 도자기와 식기가 가득한 식탁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여왕은 그냥 도시락통에 식사하는 것을 좋아해요. 또한 원할 때면 언제든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버거, 감자튀김, 초콜릿 케이크, 뭐든지요. 하지만 여왕폐하께서는 엄격한 일정과 식이요법을 고수하십니다. 얼그레이 차 한 잔과 연어를 곁들인 스크램블 에그가 다죠. 커피는 없어요. 겨울 연휴 동안에는 아침으로 송로버섯 약간을 먹기도 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즐기면서 신문을 읽으시는군요. 한 헤드라인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300명이라고 적혀 있네요. 하지만 그 목록에 여러분의 이름은 없습니다. 네, 여왕은 자신의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집에 여러분만의 ATM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전에 말이에요. 버킹엄 궁전은 아주 큽니다. 방이 775개나 있어요. 하지만 여왕폐하께서는 겸손하게 그중 6개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침실, 개인 거실, 화장실, 드레스룸이 있고 중요한 사람들과 1대1로 만나는 응접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대기실 역할을 하는 엠파이어 룸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제 옷을 입어보죠. 다행히 오늘 일정에 축하 행사는 없어서 옷을 5번이나 갈아입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이 새 신발 정말 예쁘네요. 물집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폐하. 여러분의 도우미 중 하나가 이미 신발을 길들여뒀으니까요. 화장을 직접 하셨군요. 사실 여왕은 1년에 한 번 연휴 연설이 있을 때만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합니다. 옷을 입는 동안 멋진 프랑스 노래가 나오는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하시는군요. 잠깐, 원래 여러분은 프랑스어를 전혀 할 줄 몰랐다고요? 자, 이제 여러분은 영국의 여왕이 되셨잖아요. 여러분의 프랑스어는 아주 유창합니다. 거의 다 됐어요. 가방도 잊지 마세요. 오늘날 가방은 단순히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는 핸드백 그 이상입니다. 직원들에게 비밀 신호를 보낼 때 사용할 수 있죠. 5분 안에 나갈 거라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올려놓습니다. 만약 지금 하고 있는 대화가 별로 즐겁지 않다면 가방을 바닥에 놓아두세요. 여러분의 팀은 여러분을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꺼내줄 것입니다. 자, 이제 여왕의 일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편지가 정말로 많군요. 영국의 군주는 하루에 최대 300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결혼 기념일을 맞은 부부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100번째와 105번째 생일을 맞은 모든 분들에게 서면으로 축하를 보내는 것도 잊어선 안 되죠. 지금까지 여왕은 54만 개 이상의 전보를 보냈습니다. 물론 이 작업을 도와주는 직원들도 있죠. 그나저나 여왕 폐하께 팬레터를 보내고 싶은 분은 런던 버킹엄 궁전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편지를 여왕 폐하, 폐하께 공손하게 복종하는 신하가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라고 끝내세요. 네, 진짜예요. 좋아요. 그럼 여왕은 또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수요일에는 수상과 만나 새로운 법률안에 대한 승인서를 줍니다. 아침 회의도 있고 중요한 행사에도 참석해야 하고 일정에 따라 시상도 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오늘은 그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서신 더미만 처리하면 됩니다. 신비로운 빨간 상자로군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가 있다면 여러분의 비서는 여러분이 만나기로 한 사람들의 프로필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일단 즐거운 일부터 해볼까요? 선물이요. 왕실 가문이 매년 발표하는 선물 목록의 몇 가지 항목을 더 추가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는 포스트잇 홀더부터 최신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물건을 받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선물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소장할 수는 없어요. 모두 왕실의 소장품입니다. 어쨌든 여왕으로서 즐길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2번의 생일입니다. 이것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전통인데요. 첫 번째는 여왕 폐하가 태어난 날이고 두 번째는 날씨가 좋을 때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생일을 축하할 수 있을 테니까요. 참 영국답네요. 이제 SNS 피드를 확인해보죠. 네, 여러분은 SNS에서 꽤 유명하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800만 명, 페이스북 팔로워 500만 명, 유튜브 팔로워는 65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건 왕실의 계정이지만 여러분이 가장이잖아요. 여왕은 여행 역시 아주 많이 합니다. 지금까지 120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현직 여왕으로서 여러분은 해외에 갈 때 여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면허증도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특혜죠? 오후 1시 드디어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최대 4가지 음식이 나오는 코스 식사는 꽤 푸짐할 수 있지만 여왕은 자신의 양을 작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점심 식사는 큰 샐러드, 구운 닭고기와 신선한 과일 정도가 될 거예요. 혹은 너무 배가 고프지 않다면 엘리자베스 2세는 참치 샌드위치를 먹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오늘은 그걸 드실 거예요. 간단하게 먹기 좋으니까요. 빵에 버터를 바르고 오이를 자를 땐 여왕님이 좋아하시는 만큼 얇게 썰어주세요. 후추, 참치, 마요네즈를 위에 올리고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왕 폐하께서는 전분이나 탄수화물을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자, 파스타, 밥은 잊어버리세요. 여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한 식단을 늘 유지하고 있습니다. 왕실의 하루가 끝나면 피자를 먹고 큰 탄산음료 한 잔을 마셔야겠어요. 이제 자유시간이 2시간 남았군요. 여러분은 아마도 영국 여왕이 아닌 평범한 삶에서 늘 하고 있을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바로 넷플릭스 시청이죠.
여왕 폐하께서는 몇몇 드라마를 좋아하시는데 특히 여왕 본인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에 관한 영화를 만든다면 우리도 아마 그 영화를 보게 되겠죠? 손톱을 내려다보시네요? 매니큐어가 좀 깨졌군요. 수정을 좀 해야겠어요. 만약 엄청난 수의 매니큐어 중 어떤 색을 고를지 결정하는 게 고민이라면 걱정 마세요. 여왕은 1989년부터 한 가지 색만 바른답니다. 그 당시 여왕의 미용사는 한 브랜드에 편지를 써서 여왕이 즐겨 바르는 연분홍색 매니큐어 한 병을 요청했어요. 그렇게 비싼 브랜드는 아니고 한 병에 10,000원 정도 한답니다. 5시, 디저트를 곁들인 티타임입니다. 네, 휴식 시간이에요. 여왕은 항상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적당하게 한 조각 자릅니다. 100년이 넘은 레시피예요. 빅토리아 여왕에게 처음 대접되었던 이 레시피는 그 이후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달콤한 디저트를 거의 씹지도 않고 한 조각 전체를 꿀꺽 삼켜버리셨다고요? 오늘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합니다. 한 조각 더 달라고 손을 내밀지만 그런 행운은 없군요. 기억하세요. 여왕은 엄격한 식단을 지킵니다. 시간이 꽤 늦어지고 있네요. 오늘 아침 영국 여왕으로 깨어난 후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고요? 바로 여왕이 가장 사랑하고 매일 하는 것입니다. 승마예요. 우후, 가봅시다. 94세라는 나이에 여왕 폐하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유지한답니다. 여왕은 말들도 직접 관리하고 매년 열리는 로열 윈저 호스쇼도 놓치지 않습니다. 말을 타면서 허기가 지셨군요. 이미 저녁 식사가 궁전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가 봅시다. 샴페인에 달콤하고 맛있는 식사가 가득하네요. 와, 정말 맛있어요. 밤 11시는 여왕이 보통 잠자리에 드는 시간입니다. 아직 피곤하지도 않고 잠도 안 오네요. 그동안 시계가 벌써 자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눈을 감고 깊이 잠듭니다. 이제 아침에 알람이 울리는 소리에 잠이 깹니다. 오늘은 백파이프가 없네요. 주위를 둘러보니 작은 아파트 그대로예요. 웰시코기도 편안한 욕조도 승마도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고양이가 멍하니 여러분을 쳐다보며 아침을 기다리고 있네요. 여왕 폐하. 1887년은 소위 골든 주빌레가 있었습니다. 영국이 빅토리아 여왕 재위 50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던 해였죠.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제국 곳곳에서 온 귀족들이 윈저 성에 모였습니다. 여왕 자신은 인도 영토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 시종이 식사 접대를 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시종이 1년 동안 여왕을 보조하기 위해 특별히 고용되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압둘 카림이었습니다. 그날의 일기에서 여왕은 그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훨씬 더 젊고 훨씬 더 피부가 하얗고 귀가 크고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라고 말이죠. 그 당시 여왕은 자신이 어떻게 보면 압둘과 이미 알고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 전해의 여왕은 사우스 켄싱턴에서 열린 식민지 인도 전시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여왕은 존 타일러 경감의 감독하에 런던으로 온 아그라 교도소의 죄수들이 만든 인도 양탄자의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압둘 카림은 바로 이 감옥에서 언어 담당으로 근무했고 인도에서 타일러가 여왕을 위한 양탄자와 양탄자 제작자들을 고르는 것을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 타일러에게 진짜 인도인 2명을 궁궐로 보내라고 했을 때 그는 망설임 없이 압둘을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빅토리아 여왕은 프로그모 하우스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압둘을 발견하고 그를 매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여왕은 서로 더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영어 집중 코스를 거치도록 했어요. 압둘은 여왕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왕에게 귀족 인디언의 언어인 우르두를 가르쳤는데 그것은 여왕의 정치에 매우 유용했습니다. 한 번은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사람들의 문화를 더 가깝게 느끼도록 하기 위한 시도로 압둘이 달과 필라우로 여왕에게 치킨 카레를 요리해주기도 했어요. 여왕은 그 음식을 매우 좋아했고 단골 메뉴에 추가하기까지 했습니다. 여왕은 한 편지에서 압둘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 압둘이 매우 좋아요. 그는 너무 착하고 다정하고 이해심이 깊어요. 그래서 제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여왕은 행복했지만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의 일기에서 그는 자신이 낯선 땅과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나그네처럼 느꼈다고 썼습니다. 그는 인도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고
빅토리아는 그가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순간 왕비는 아그라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던 압둘이 음식 시종 노릇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둘을 승진시키고 선생님을 의미하는 문씨라는 특별한 타이틀을 줬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가 음식 시중을 드는 사진은 즉시 파괴되었고 그는 여왕에게 최초의 인도인 개인 비서가 되었습니다. 후에 여왕은 그를 그녀의 인도 비서관으로 임명했고 그에게 인도 제국의 가장 뛰어난 동반자 빅토리아의 동반자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여왕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자격을 부여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는 여왕의 호의를 이용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할 때 언제든지 인도로 여행을 가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왕은 그가 가족을 많이 그리워한다는 것을 알고 가족들이 그를 방문하고 싶을 때마다 특별한 방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왕이 문씨에게 얼마나 놀라운 애착을 가졌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여왕이 가는 곳마다 항상 동행했고 여왕의 자녀들보다 여왕과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여왕은 그의 사진을 많이 의뢰했고 또한 그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에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가장 가까운 친구로 서명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아무도 빅토리아와 압둘 사이에 로맨틱한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들의 우정은 플라토닉한 것이었을 거예요. 여왕이 그보다 40살 이상 더 나이가 많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말이죠. 하지만 왕실의 일부 사람들은 압둘을 인도 존 브라운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존 브라운은 전에 여왕이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불행히도 여왕이 압둘을 만나기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왕은 압둘을 성에서 가장 호화로운 방으로 옮겼는데 그 방은 존 브라운이 이전에 사용하던 방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여왕이 문씨를 매우 아꼈던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왕실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압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둘의 친밀한 우정이 꽃을 피우는 동안 사실상 모두들 그의 빠른 승진, 그가 여왕의 여행에 동반한다는 사실이나 그가 연회석상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는 걸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아마 질투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인도의 평민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른 왕족들 중 누구도 압둘을 그들 사이에서 환영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왕이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말이죠. 영국 법원은 압둘이 단지 여왕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한 거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필사적으로 빅토리아 여왕에게 납득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의 행동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논평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압둘이 인도에서 영국으로 친척 몇 명을 데려왔을 때 여왕의 브로치가 사라지고 윈저에 있는 보석상에 팔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압둘의 매부가 도둑질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압둘의 친척이 브로치를 발견했고 인도에서는 발견한 사람이 물건을 갖는 것이 관례라는 압둘의 설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압둘도 그리 순진하지만은 않았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웨일스 왕자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훗날 에드워드 7세가 된 그는 여왕을 위한 만찬을 주최했고 압둘에게 시종들과 함께 앉도록 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지위에 익숙해진 압둘은 모욕감을 느끼고 자기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압둘이 빅토리아 여왕의 손녀 섹스 쿠버그와 고타의 빅토리아 멜리타 공주의 결혼에 참석하지 않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역시 하인들과 함께 자리를 배정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왕비는 문씨의 편을 들며 그가 가족들과 함께 앉았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 법원과 문씨 사이의 갈등은 수년간에 걸쳐 더 악화되었습니다. 나이든 여왕은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압둘이 왕실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아그라 교회에 있는 땅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죠. 여왕은 또한 그에게 재산을 남겨주기 위해 신경을 썼고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왕은 인도에 있는 압둘의 아버지가 후환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의 전 고용주 존 타일러도 승진을 시켰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190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그러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다음 왕 에드워드 7세는 압둘이 자신이 섬겼던 사랑하는 여왕의 마지막 여행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관에 있는 여왕의 모습을 본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 직후 왕은 그의 어머니와 압둘 사이에 모든 서신을 압수하고 불태웠습니다. 그는 또한 문씨와 다른 모든 인도 시종들을 인도로 돌아가라고 명령했고 일부러 왕실의 역사에서 그 남자를 지워 왕실의 명예를 깨끗하게 지키려고 했습니다. 압둘은 인도로 돌아와 여왕이 준 재산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4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후손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의 조카들은 편지와 사진뿐만 아니라 그의 일기장을 찾아내어 보관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1세기 동안 완전히 잊혀 있었습니다. 영국 기자 슈라바니 바수가 우연히 그의 사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기자가 압둘의 인생의 비밀을 푸는 데는 5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야 왕비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인도인 압둘 카림의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현재 영국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가 사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하는 정교한 계획이 대중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1급 비밀 계획은 1960년대에 고안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자세히 알려지거나 발표된 적이 없었습니다. 런던 브릿지 작전은 여왕의 사망 후 10일 동안 영국에서 벌어질 일들을 단계적으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95세의 여왕은 아직 청정합니다. 수년 동안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주 동안의 휴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계 지도자들이 런던 브릿지가 내려갔다는 제임스 본드에 나오는 것 같은 전화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여왕이 세상을 떠나는 날은 D-Day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기발하죠? 여왕이 사망한 후 처음 몇 시간 동안 영국 고위 관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는 많은 전화 통화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에는 영국 총리뿐만 아니라 강요도 포함됩니다. 강요는 기본적으로 총리의 보좌관입니다. 강요의 역할은 중요한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합니다. 전화 통화에서는 변경 없이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매우 엄격한 대본이 주어지게 됩니다. 총리는 개인적으로 여왕의 개인 비서에게 연락을 받게 될 겁니다. 장관과 고위 공직자들도 강요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될 겁니다. 공직자들은 의회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후에야 자세한 사항을 알리는 뉴스가 공식 알림으로 대중에게 전달됩니다. 뉴스는 언론협회와 영국의 주요 방송사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소식을 듣게 될 겁니다. 그 후 의회가 있는 화이트홀 전역의 깃발은 존경의 표시로 조기가 개양됩니다. 뉴스가 나온 지 10분 내에 조기를 개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왕실 웹사이트는 여왕의 사망 소식을 확인하는 짧은 설명과 함께 검은색의 임시 페이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영국 정부의 웹사이트와 모든 정부 소셜미디어 페이지에는 검은색 배너가 달립니다. 긴급하다고 간주되지 않는 콘텐츠는 게시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리트윗은 금지됩니다. 왕실은 또한 여왕이 세상을 떠난 지 열흘 뒤 열리는 장례식 계획을 발표할 겁니다. 총리는 또한 영국 국민에게 성명서를 발표할 것이며 정부로부터 공식 성명서를 발표할 최초의 사람이 될 겁니다. 이 성명서는 다우닝가에서 TV로 생방송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정부 구성원은 총리가 발표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묵념이 발표되고 그 뒤 총리도 새 국왕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왕의 아들 찰스가 될 것이고 오후 6시에 그는 세계의 메시지를 전달할 겁니다. 같은 시간 런던 중심부의 세인트폴 대성당에서 추모 예배가 열립니다. 이 계획은 또한 이 모든 것이 자발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날은 이게 전부입니다. 둘째 날 찰스 왕은 새로운 국왕으로 선포될 겁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키는 멋진 단어일 뿐이며 선포는 세인트 제임스 궁전에서 오전 10시에 있을 거예요. 많은 고위 관리들이 초청될 거고 남자는 검은색 양복이나 검은색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는 매우 공식적인 복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장신구도 달 수 없습니다. 그 후 모든 의회 업무는 다음 날까지 중단될 것이며 총리가 헌사를 바치는 것이 하원에서 발생하는 유일한 업무가 될 거예요. 3일째, 여왕의 관은 버킹엄 궁으로 돌아갑니다. 여왕은 여러 개의 궁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여왕이 사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의전이 있습니다. 만일 여왕이 샌드링엄에서 사망할 경우 관은 공식 왕실 열차를 타고 런던의 세인트 판크라스 역으로 이동합니다.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발모랄에서 사망하면 유니콘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도 왕실 열차를 이용해서 여왕을 런던으로 옮기게 됩니다.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오버스터디 작전이 수행되어 여왕은 비행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4일째, 오후 새 국왕이 영국 투어에 나섭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지도자들을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에딘버러의 그랜드 세인트 자일스 대성당에서 예배가 있을 거예요. 다음날 찰스는 북아일랜드에 도착할 겁니다. 그는 벨파스트의 힐즈버러 성과 세인트 앤 대성당을 방문할 겁니다. 이날 또한 라이온 작전 리허설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여왕의 관을 버킹엄 궁전에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운반하는 계획을 가리킵니다. 6일째, 실제 이동이 진행됩니다. 버킹엄 궁전에서 웨스터민스터 궁까지 거대한 행렬이 있을 거고 그 행렬은 런던을 가로지르는 의례적인 경로를 따를 것입니다. 7일부터 10일까지 여왕은 웨스터민스터 궁에 사흘 동안 머무릅니다. 이것은 페더 작전이라고 불립니다. 여왕의 관은 높은 상자 위에 놓이고 하루 23시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될 겁니다. 티켓은 VIP들에게만 보내지고 그들은 여왕의 관을 찾아와 경의를 표할 수 있습니다. 8일째, 찰스는 영국 투어의 마지막인 웨일즈를 여행할 겁니다. 7일에서 10일 동안 최고위급 관리들은 여왕의 장례식 준비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외교부는 관광객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지도자들로 인한 모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지를 계획할 겁니다. 특히 이것은 매우 큰 문제가 되는데 만일 여왕이 팬데믹이 아직 런던에서 유행하고 있을 시기에 사망할 경우 런던이 사람들로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부는 이미 도시 주변을 여행하는 많은 사람들의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지연을 초래할 겁니다. 공식 팀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조문객들로 인해 식량 접근성, 치안 유지 및 기본 서비스조차도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는 위기 경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공식 평가는 런던이 역사상 처음으로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거리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고 호텔과 B&B는 모두 가득 찰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법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다가옵니다. 런던 브릿지 작전 마지막 날은 여왕의 국가 장례식 날입니다. 총리와 여왕 자신은 이 날이 국가 애도의 날이 될 것이라는데 이미 동의했습니다. 이것은 이 날이 본질적으로 영국에서 은행 휴점일이 될 것이며 사람들은 상사가 허용하는 한 직장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것은 의무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이날이 주말이나 기존 은행 휴일과 겹친다면 추가로 공휴일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이미 중단 상태에 도달한 모든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겁니다. 장례식 자체는 런던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웨스터민스터 사원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윌리엄 왕자가 케이트 미들턴과 결혼한 곳으로 사원은 총 16차례의 왕실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또한 1066년 이후 모든 영국 군주의 대관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장례식 당일 정오, 영국 전역에 2분간의 묵념이 있을 거예요. 모든 근로자와 운영자는 애도를 표하기 위해 2분 동안 일을 멈춥니다. 런던과 윈저에서 대규모 행렬이 펼쳐질 겁니다. 이날은 윈저성의 세인트 조지 성당에서의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여왕은 마침내 성 안에 조지 6세 기념 예배당에 안치될 겁니다. 여왕의 남편 필립 공이 옆에 묻힐 거예요. 찰스 왕세자의 왕위 계승에 대한 1급 비밀 경비 계획인 스프링타이드 작전도 유출되었지만 그렇게 세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몇 달 후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의 대관식에 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인 여왕은 조지 6세가 사망한 지 16개월 만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찰스가 할아버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의 미들네임을 사용해 조지 7세 국왕으로 불릴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지만 이에 대한 공식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여왕은 운전기사의 의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운전에 아주 열정적이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국 여왕은 19살 때부터 운전해왔는데요. 면허나 자동차 번호판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도로교통과 관련된 규정과 법을 면제받거든요. 부럽네요. 또한 영국의 모든 운전면허증은 여왕의 이름으로 발급됩니다. 여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권도 필요하지 않겠죠.
아침에 자명종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국의 여왕이 되고 싶을 거예요. 그녀는 알람 시계를 듣고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 창밖에서 약 15분 동안 백파이프가 연주됩니다. 백파이프 소리에 일어나 보신 분 계신가요? 여왕은 매일 7시 30분에 일어나는 일찍 일어나는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녀는 BBC 방송을 들으며 몇 분 동안 침대에 머무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 백파이프 콘서트가 끝난 후겠죠? 여왕은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며 하루에 8시간 정도 잠을 잡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자면 좋겠네요. 목욕을 하는 것은 가장 힐링이 되는 일 중 하나죠. 여왕은 심지어 로열 트레인에도 욕조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여왕이라면 아침을 부엌에서는 먹지 않을 겁니다. 대신 식당으로 가시겠죠. 버킹엄 궁전의 부엌은 일반 궁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궁궐에는 밀폐 용기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의 상상과 달리 여왕은 매일 별미를 먹지 않아요. 스크램블 에그랑 차 한 잔 정도죠. 그나저나 얼그레이는 여왕이 가장 좋아하는 차예요. 식사의 경우엔 여왕은 연어를 즐겨 먹는다고 해요. 하지만 크리스마스라면 총루버섯을 곁들여 먹을 겁니다. 아침 식사 동안 여왕은 신문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영국의 최고 부자 300명이라고 적혀있네요. 하지만 여왕의 이름은 거기 없습니다. 하지만 여왕은 그녀가 사는 곳에 개인 ATM을 가지고 있어요. 버킹엄 궁전은 방대하지만 여왕은 보통 6개의 방만 사용합니다. 침실, 개인 거실, 화장실, 드레싱룸 정도죠. 또한 여왕의 근무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1 회의실은 오디언스 룸과 대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엠파이어 룸까지 2개의 특별실이 더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면 여왕은 하루에 5번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왕의 도우미 중엔 같은 신발 사이즈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새로운 신발을 신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먼저 신발을 신어주는 사람이죠. 아주 편하겠어요. 여왕이 항상 혼자 하는 한 가지는 화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연설을 할 때 1년에 한 번만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고용하죠. 여왕의 핸드백은 단지 개인 소지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신호를 보내려고 할 때 쓰는 거죠. 만약 5분 안에 자리를 떠나고 싶다면 그녀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대화가 별로 즐겁지 않다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직원이 그녀를 구해주러 갈 거예요. 게으름은 왕실 근처에 얼씬도 못할 거예요. 여왕은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며 모든 편지에 답장을 합니다. 그녀의 일 중 하나는 60번째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는 부부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나저나 여왕은 이미 54만 통 이상의 전보를 보냈다고 해요. 여왕은 매일 200에서 300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녀를 도와줄 직원이 있지만요. 지금까지 50만 통이 넘는 편지를 받은 거예요. 누구든 여왕 폐하께 팬레터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런던의 버킹엄 궁전으로 편지를 보내면 됩니다. 여왕 폐하께로 시작해서 편지를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폐하의 겸손하고 순종적인 하인드림 이라고 마무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진짜요. 여왕의 의무는 편지뿐만이 아닙니다. 수상과도 만나야 해요. 아주 자주요. 총리를 만나는 날은 수요일이에요. 또한 새로 발의된 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왕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법은 주로 의회의 의무지만 모든 법은 여왕과 의논해야 해요. 여왕은 종종 아침에 회의를 합니다. 때로는 다양한 시상식에도 참석해요. 만약 여왕에게 중요한 약속이나 회의가 있다면 비서는 여왕이 만날 사람들의 프로필을 가져옵니다. 여왕은 꽤 많은 선물을 받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왕실에서 매년 발표하는 선물 목록에 추가되죠. 여왕은 그로시의 양귀비부터 새 차까지 모든 종류의 선물을 받아요. 여왕은 대부분의 선물을 생일에 받게 됩니다. 선물 외에도 여왕은 2번의 생일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건 18세기에 시작된 매우 오래된 전통이죠. 첫 번째는 태어난 날 4월 21일입니다. 두 번째는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열리는 공식 행사입니다. 6월엔 날씨가 조금 더 좋을 테니까 여왕은 아무 문제 없이 생일을 축하할 수 있습니다. 여왕은 공식적인 임무 외에도 많은 자선 활동을 합니다. 왕실은 영국에서 약 2,500개의 자선단체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개의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또한 여행도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 120개 이상의 나라를 방문했다고 해요. 여왕의 점심은 최대 4가지 코스로 푸짐할 수 있지만 양은 적은 편입니다. 여왕의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께 버킹엄 궁전에서 점심을 먹을 기회가 생긴다면 절대 감자를 곁들여 먹을 일은 없을 거예요. 파스타와 쌀처럼 궁에서 절대 올라가지 않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모든 주방 직원들은 왕실의 식단에 아주 긴 제한 목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독극물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죠. 여행 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르타르와 같이 날고기나 덜 익힌 고기로 만든 이국적이거나 매운 음식은 먹지 않습니다. 여왕은 배가 너무 고프지 않을 때 참치 마요네즈 샌드위치를 특히 좋아한다고 해요. 맛있겠네요. 만들기가 꽤 쉽잖아요. 왕실 레시피를 알려드리죠. 빵에 버터를 약간 바르세요. 오이를 아주 얇게 잘라주세요. 부추, 참치, 마요네즈를 위에 조금씩 올립니다. 짜잔! 여왕은 자신의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 음식에는 단백질이 풍부해야 해요.
소문에는 여왕이 특히 그녀의 삶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넷플릭스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하네요. 1989년 이후로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매니큐어예요. 그녀는 30년 넘게 똑같은 연분홍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여왕의 미용사는 한 매니큐어 브랜드에 중간톤의 매니큐어를 요청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절대 색깔이 바뀌지 않았어요. 5시입니다. 차를 마셔야죠. 디저트도 함께요. 여왕은 항상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비스킷 케이크를 적당히 잘라 먹습니다. 이 레시피는 100년 이상 되었다고 해요. 빅토리아 여왕이 처음으로 먹던 것이었고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왕실 직원들에겐 차를 우리는 규칙이 아주 많습니다. 완벽한 레시피는 찻잔 하나에 잎차를 한 작은 술로 넣는 거예요. 녹차는 수온이 70도, 얼그레이 또는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티는 100도여야 합니다. 우유는 항상 마지막에 넣어야 하고요. 여왕은 항상 우아하게 저녁 식사에 초대해야 합니다. 다음번 초대할 때 기억해두세요. 그녀에게 말을 걸 영광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예절에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즉흥성과 비격식적인 말은 환영받지 못하죠. 왕실 직원들이 저녁 준비됐어요 라고 말한다면 해고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대신 폐하,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고기 사랑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모든 개들이 직접 만든 특별 음식을 먹는다는 게 놀랄 일은 아니겠죠? 버킹엄 궁전의 전 주방장 데런 맥그레이디는 인터뷰에서 왕실의 고기들은 신선한 음식만 먹으며 토끼, 간, 양배추, 쌀로 만든 그들만의 집밥 메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에, 버킹엄 궁전에서 왕 대접을 받는 동물은 개뿐만이 아닙니다. 말도 빠질 수 없어요. 때때로 여왕 폐하께서 직접 먹이를 주시는데요. 이때 모든 당근이 사용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당근은 손가락 크기에 껍질이 벗겨진 채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올라온 왕실 구인 중 하나는 에든버러 홀리루드 하우스 궁전에서 여왕의 역사적인 꽃병과 대체할 수 없는 그림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설명란에 따르면 합격자는 1년에 $1,500의 급여를 받으며 일주일에 20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 경험은 필요하지 않고요. 왕실 직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비밀을 잘 지키는 겁니다. 왕실에서 일을 하는 동안 직원들은 언론에서 아주 탐을 낼 수 있는 은밀한 정보를 접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전 직원들 중 일부는 궁궐에서의 일에 대한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왕실 신입 직원들은 비밀 유지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윈저에서 일어난 일은 윈저에서만 머물러야 하죠. 네, 알고 보니 여왕이 무채색과 상반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여왕이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색상 중에서 여왕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은 파란색인데 여왕이 참가한 행사의 최소 29%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꽃무늬로 13%, 초록색과 크림색이 11%로 공동 3위예요. 여왕은 매우 특별한 스타일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멋진 모자를 좋아하죠. 여왕의 검은색 손잡이가 달린 핸드백은 보통 여왕의 점잖은 신발과 어울려요. 그리고 여왕은 다양한 행사에서 종종 장갑을 낍니다. 가끔 우울한 행사에는 어두운 색 앙상블을 선택하거나 윈저성에서 말을 탈 때는 올리브 회색 자켓을 선택하죠. 웨식스 백작부인 소피는 자신의 시어머니가 무지개 색깔을 좋아한다고 설명합니다. 여왕은 눈에 띄어야 해요. 사람들이 여왕을 봤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이죠. 여왕이 어딘가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여왕의 모자 일부를 봤다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이 점은 여왕의 손자며느리 케임브리지 공작부인 케이트가 이미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2016년 캐나다 왕실 투어에서 케이트는 밝은 빨간색 옷을 입은 것이 여러 번 목격되었는데 관중들이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왕실의 패션 선택은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그들이 입은 옷이 종종 순식간에 매진되거든요. 여왕은 항상 작고 검은 핸드백을 들고 다니는 것이 목격됩니다. 여왕은 가방의 위치를 이용해서 보좌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와 대화를 끝내고 싶을 때요. 여왕이 한 손에 들고 있던 핸드백을 다른 손으로 바꾸어 드는 것은 그 사람과 대화를 마치고 이동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예요. 여왕이 행사장을 떠나고 싶으면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여왕은 예전만큼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온 귀빈을 맞이합니다. 여왕의 옷에는 종종 존경의 표시로 손님의 나라와 관련된 작은 것이 추가됩니다. 2010년 캐나다 투어를 위해 드레스 메이커들은 크리스탈 단풍잎이 그려진 가운과 원주민 추장이 디자인한 무늬가 있는 커포스 자켓을 디자인했어요. 아부다비를 여행하는 동안 여왕이 입고 방문하게 될 모스크의 벽을 반영하는 비딩이 코트에 추가됐어요.
여왕은 종종 장갑을 끼고 있는데 그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보호의 목적도 있어요. 공식 행사 동안 여왕은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악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장갑은 세균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케이트 미들턴 공작 부인은 2020년 내내 화상 통화를 하는 동안 다양한 밝은 색상의 옷을 입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영국 국민 보건 서비스에 대한 지지를 보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어요. 2020년 초반부터 무지개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과의 연대의 상징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1947년 당시 공주였던 엘리자베스가 필립 왕자와 결혼했을 때 그녀의 웨딩드레스는 국가를 상징하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당시 영국은 여전히 식량과 의류 배급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의도는 국가적인 부흥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드레스메이커 노먼 하트넬은 고급스러운 천을 보여주는 대신 보티첼리의 그림 봄의 귀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봄꽃 화환으로 장식된 가운에 초점을 맞췄어요. 여왕은 밝고 대담한 모자로 유명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종종 모자를 착용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드레스 코드 에티켓에 따르면 공식 행사에서 여성들은 모자를 쓰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모자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숙녀가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보이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고 모자는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만 주로 요구됩니다. 영국에서 가장 오래 재임한 군주로서 여왕은 널리 존경받고 있어요. 여왕의 이미지는 영국 국민들에게 전통과 평화를 상징해요. 밝은 노란색, 짙은 보랏빛 빨강, 활기찬 녹색, 그리고 장엄한 파란색과 같은 선명한 색깔들은 여왕의 대담한 의상을 매우 독특하게 만듭니다. 이 화려한 의상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책까지 생겨났어요. 선명한 색상 팔레트에 대한 국왕의 헌신은 직접 여왕을 지지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예요. 60년의 통치 기간 동안 여왕은 많은 직원들이 있었지만 왕실 드레스 메이커의 임무를 맡은 사람은 매우 적었어요. 영국 디자이너들은 모두 여왕의 스타일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고 금방 유행에 뒤떨어지게 될 트렌드는 멀리했어요. 어두운 색 옷을 입을 때 여왕은 세 줄의 진주 목걸이와 금색이나 은색으로 세팅된 반짝이는 골동품 브로치를 함께 착용합니다. 여왕의 광택이 나는 고급 핸드백은 보통 팔꿈치에 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2016년 미국 대통령 부부가 세 번째로 여왕을 만나기 위해 윈저성에 도착했을 때 여왕은 턱 아래 실크 스카프를 묶고 있었는데 이것은 여왕에게 좀 더 캐주얼한 의상이었어요. 항상 전략적으로 여왕의 스타일은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굳은 악수를 하면서 영국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2011년 여왕은 아일랜드 공화국을 방문했어요. 여왕은 아일랜드의 국가적 색상인 녹색 코트와 녹색 모자를 쓰고 더블린에 도착했습니다. 방문 중에 여왕은 손으로 꿰맨 2,000개 이상의 샴록으로 장식된 흰색 실크 드레스를 입었고 아일랜드 하프 브로치를 착용했어요. 네, 엘리자베스 여왕은 인상적인 의상과 모자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왕의 신발을 본 적 있나요? 여왕의 신발은 여왕의 신발답게 세심하게 제작되고 보살핌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왕의 업무용 신발은 여왕이 반세기 넘게 신어온 거예요. 여왕의 모든 신발은 전담팀이 만듭니다. 팀은 패턴 커터, 가죽 선택을 담당하는 클리커, 신발의 윗부분을 꿰매고 신발을 단단하게 만드는 클로저, 그리고 밑창과 힐을 마무리하는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왕의 신발은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신발을 제대로 신기 전에 버킹엄 궁전에서 마지막 피팅이 있어요. 여왕은 한 번에 10켤레를 번갈아 가며 신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평범한 검은 가죽 신발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신발은 손으로 염색하고 방수가 됩니다. 농구화는 없어요. 여왕은 쉽게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신발에 의지합니다. 젊었을 때는 종종 가늘고 높은 힐의 신발을 신었지만 현재는 거의 50년 동안 같은 스타일의 낮은 신발이 여왕의 확실한 발디딤과 민첩함을 책임지고 있어요. 여왕은 코트, 모자, 드레스를 끝없이 공급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모든 것은 여왕이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 많이 논의되는 것들이죠. 보통 사람들처럼 여왕도 결국에는 자신의 옷의 실증을 느껴요.
여왕의 옷은 언론의 지속적인 논평의 대상이고 여왕은 좋아하는 옷을 수년 동안 입기도 합니다. 마침내 여왕이 어떤 옷에 실증이 나면 그것을 자신의 의상 담당자에게 주고 그 사람은 그 옷을 직접 입거나 판매할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 옷이 한때 여왕의 소유였다는 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모든 라벨은 제거되어야 하며 왕족이 입었던 것이라고 식별될 수 있는 것은 모두 파괴되거든요. 물건은 판매되고 왕실 의복은 이전에도 일반 대중들에게 판매되었지만 아마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여왕의 옷 대부분은 수석 의상 담당자 안젤라 켈리와 그녀의 팀이 궁전에서 디자인하고 만듭니다. 켈리는 특정 직물에 대해 적어도 4가지 다른 디자인을 스케치하고 그 중에서 여왕이 선택을 해요. 여왕과 의상 담당자가 회의를 마친 후 켈리는 기술 도면을 제작하고 그것을 이용해 패턴이 잘리죠. 모든 것이 여왕의 사이즈에 맞춰 만들어진 마네킹에 맞도록 잘리고 모양이 잡혀요. 여왕의 사이즈는 극비예요. 그런 다음 거친 면으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최종 천을 자르기 전에 디자인을 조정할 수 있어요. 피팅 세션은 보통 반나절 동안 진행되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세션마다 4-5벌의 의상이 맞춰집니다. 여왕의 의상은 큰 행사의 경우 최대 12명의 직원이 담당합니다. 3명의 드레스메이커, 모자 제작자와 여왕이 옷을 입는 것을 돕고 여왕의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을 담당하는 4명의 드레서를 포함하죠. 네, 여왕은 좋겠어요.